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사는 이제 교재 페이지 이제 115페이지고요. 먼저 이제 사회사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고대 사회사와 그리고 이제 신분제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시대 고려 조선 시대의 주요한 사회사 주제들 이렇게 다룰 거예요. 조금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구성된 이유가 뭐냐면 고대 사회사 주제들이 좀 되게 특이한 파트의 주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사회사의 좀 특이한 파트의 주제들 먼저 정리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사 전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신분제를 갖다 쫙 정리를 해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고려라든지 조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 밖의 일반적인 사회사 주제들을 갖다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회사를 정리해 갈 겁니다. 먼저 이제 고대 사회사 주제들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적인 교장 선생님 말씀 너무 뻔한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사를 배우면서 공부를 해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잡혀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캐릭터들이 이렇게 교과서적인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공부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따라온 학생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면 있죠. 애우지는 말고 아 이런 거구나. 고구려는 이런 느낌이구나. 백제는 이런 느낌이구나. 신라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몇 번 읽어주세요. 읽어 좀 익숙해지는 정도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에 있지 않습니까? 지배층들과 관련된 상식들, 지식들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지배층은 있죠. 일단 오부족 연맹체, 우리 그 초기 국가 시절부터 오부족 연맹체, 뭐 왕가 오부족 연맹체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정리할게요. 고구려의 오부는 있죠. 이렇게 5개의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거는 왕족인 계로부, 그리고 이제 왕비족인 전로부, 그리고 원래 있지 않습니까? 초기의 왕족이었던 손오부, 요 3개의 부서가 이름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손오부가 이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로부와 전로부가 손을 잡고 있죠. 얘한테 왕위 계승권과 왕비 계승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로부 고씨가 왕족이 되고 전로부가 왕비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손오부가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에요. 손오부 여전히 아주 강력한 부로서 있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계로부, 전로부, 손오부 요 3개 부를 갖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부여의 영향을 받아서 부족장들이 있죠. 최상위 귀족들한테 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부여는 마우 저구가에서 동물의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제 고구려는 있죠. 좀 다르게 대가, 고추가 이런 식으로 우리 초기 국가부터 계속 봐왔던 명칭들이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사회상 특징 중에 하나가 고구려는 있죠. 초기에 어떻게 보면 약탈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있죠. 기풍이 아주 강해요. 상무적인 기풍이라는 게 군사적 기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군대 체육팀을 상무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무적 기풍이 군사적 기풍. 그리고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군법이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엄격한 형벌을 특징으로 한다. 군사국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절을 할 때 한쪽 다리를 꿇고 다른 다리를 펴서 몸을 일으키기 쉬운 자세를 취해야 했다. 100m 스타트 자세랑 비슷한 자세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뛰쳐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걸을 때도 군인들 구보하듯이 뛰어다니듯이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음모한 자는 아주 잔인하게 목을 베고, 그리고 항복 전쟁에 패한 자, 사람을 죽이거나 겁탈한 자 전부 목을 베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살려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소나마를 죽인 자는 살려줘요. 왜? 소말 대신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이 무섭고 엄격하다 보니까 원래 법이 무섭고 엄격한 국가는 범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옆에서 볼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그 뭐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도 없어요. 왜? 좀만 잘못하면 배버리기 때문에 감옥이 필요 없어. 부여와 고구려, 초기 국가에서 부여와 고구려 구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여는 감옥이 있는데 고구려는 감옥이 없어요. 고구려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배해버리기 때문에 감옥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은 고구려도 일정 수준 한문학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뭐 이 정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갑니다. 자, 백제는 이제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아있어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죠. 왕족이 이제 부여씨,
주몽이가 부여로부터 뻗어나왔으니까 진해뿌리가 부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여씨 그리고 팔성 귀족 그 주로 이제 한강 토착 세력들 얘기하는 거죠. 요런 애들이 결합돼서 백제가 건국되었다. 이 백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에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에 고구려와 유사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풍속과 의복이 고구려와 유사하다. 그리고 아까 고구려의 특징 중 하나였던 상무적 기풍이 있지 않습니까? 백제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한 학생들은 상무적 기풍 나오면 무조건 그냥 고구려로 가버려. 그러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제도 상무적 기풍이 강하고 있죠. 신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 삼국시대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무적 기풍 나왔다고 무조건 그냥 고구려는 아니에요. 그 밑에 혹시 반전이 없나 다른 키워드들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한 형벌 그리고 고구려처럼 이런 중국 놀이들 즐겼고 얘들도 이제 뭐 전쟁에서 패하거나 이런 애들 다 목 베고 이런 모습들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백제도 있지 않습니까? 백제 특유의 특징들이 있어요. 고구려랑은 구별되는 신라 다른 나라랑 구별되는 구별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상무적 기풍과 결합돼서 나온다면 이건 백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자는 2배를 물게 한다. 고구려는 있죠. 부여랑 같이 일책 12법이에요. 12배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백제는 있지 않습니까? 2배만 물면 돼요. 대신 플러스 귀양 갑니다.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한 경우에는 3배를 배상한다. 3배 정도면 안 들킬 확률이 높으니까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평생 가둬버려요. 신라는 옵션이 더 무섭다. 옵션이 더 무서워요. 그 백제는 옵션이 더 무서워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할 때 옵션이 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한 여자는 남편의 노비로 삼는다. 우리 저 옛날 옛적에 간음녀와 관련된 규정을 갖다 2개를 봤어요. 하나는 이제 부여에서 있죠.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는 기록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된 게 고조선에는 여성들이 뭐 정절을 지켰다 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구별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읽고 한문에 능숙했다. 이건 아까 이제 고구려에서 본 8번이랑 비슷해요. 한문학 수준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 뭐 중국과 교류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암기하기보다는 흐름을 잡으세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지배층. 신라는 원래 이제 누구야 그러니까 내무랑 이전까지는 박석김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갖다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무랑 때부터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김씨 왕의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갖다 이제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왕권이 한층 강화되었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중대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골들 끝장나고 진골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시기가 열리게 되고 첫 번째 진골이 이제 무열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열왕 직계들이 왕위를 갖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갖다가 신라의 이제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중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대. 그리고 이제 하대는 그 누구야 그러니까 요 경독왕이 노급을 부활시키면서 진골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진골들이 그러니까 누구야 무열왕 직계 후손인 해공왕을 갖다 제거하면서 있죠. 그 밖의 진골 그러니까 무열왕의 직계가 아닌 다른 진골들이 왕위 쟁탈전을 갖다 벌이는 시기가 열리는 거예요. 뭐 내무랑 반계라 돼 있는데 내무랑 반계를 굳이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열왕 직계가 아닌 다른 계열들이 왕위를 갖다 쟁탈하던 시기.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되게 약해지고 신라가 무너지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문왕이라는 칭호는 있죠. 신라의 이제 최상위 귀족들을 갖다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뭐 고추가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조선에도 뭐 비왕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당대에 이제 왕권이 아주 확립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귀족들 중에 왕 못지않은 강력한 귀족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얘들을 갖다 부르는 명칭들 각 나라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관련된 문제. 자. 고대 사이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초기 박석김 세계 성씨 돌아가며 왕위 계승 내무랑 1회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였다.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왕이 계류부가 계승 손오부나 왕비족인 전로부 역시 국정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전로부는 왕비족이니까 손오부는 아직 안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왕의 혈족에게 갈문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자,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에서 갈문왕, 고구려는 고추가 같은 명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 왕족은 부여시 팔성귀족과 연합 백제를 다스렸다.
자, 다음에 이제 신라 그 고대 사이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빈출되는 주제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골화화예요. 골화화. 신라는 골품제, 그리고 이제 골품제 중에서도 골, 성골, 진골, 골이 지배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신라예요, 신라. 그 골이 이제 아주 예쁘게 화화하면서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품제, 화랑도, 화백회, 신라 사이사에서 이제 가장 빈출되는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골품제는 신분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먼저 화화를 갖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백회. 여러분이 이제 제도사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삼국이 각각 귀족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제가의, 백제는 정사, 그리고 그 신라는 화백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3대 귀족회 중에서 가장 빈출되고 특징이 강한 회의가 뭐였냐면 바로 신라의 화백회라고 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 만장일치제라는 좀 엽기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특징 잡아주시고, 그리고 각 귀족회의 수장들 이름 연결해서 암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제도사에서 이미 봤습니다. 화백회, 상대동, 제가의 대대로, 이후에 연계소문이 짓거나면 막리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함은 상자평,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화랑도도 익히 우리 이제 공부했어요. 정석으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자, 화랑도는 있죠. 그 시작이, 자, 원하라는 제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뭐냐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예쁜 아가씨를 따르는 남자들의 그룹이 있는 거야. 무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던 게 원래 신라 전통 풍속이었던 거예요. 그게 원하제도예요. 원하제도. 근데 진흥왕이라는 왕이 이 제도로 갖다가 이제 국가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제는 아가씨, 원하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화랑, 진골의 남자를 갖다가 꽃처럼, 원하처럼 예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있죠. 이 화랑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그룹을 만들고 얘들에게 군사훈련을 갖다 시켜서 전쟁에서 써먹었던 거예요. 그게 화랑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의 영향을 받았다. 원하가 여자를 중심으로 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시족사의 모계의 전통을 받았다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진골 화랑을 갖다 중심으로 이를 따르는 그룹을, 그 사람들을 갖다 낭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이 몰려다니면서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랑조대의 기능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골품제도의 모순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신라의 골품제도는 엄청 엄격한 골품제도예요. 김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이란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육두풍 같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공을 많이 세워서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도 있지 않습니까? 육두풍은 절대 진골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부모의 혈족, 핏줄에 따라서 결정되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가 바로 그 신라의 이제 골품제예요, 골품제. 그래서 이제 이 엄격한 신분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되게 많이 세워도 나는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쟤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맨날 뭐 실패만 하고 패배만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진골이라고 해서 되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품제로 인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을 화랑도가 일부 덜어줍니다. 왜? 화랑도 안에서는 있죠. 신분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골 화랑이랑 이를 따르는 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평민들 전부 다 형, 아우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품제로 인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갈등을 갖다 완화시키는 역할을 갖다 일부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화랑도의 정립은 우리 정치사에서 이미 배웠죠. 정치적 그 의미가 크니까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해서 전쟁에 써먹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때 진평왕 때 있지 않습니까? 원강이라는 인물이 세속 5개, 우리 이제 후국불교의 흔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원강이라는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화랑들에게 5개 세속에서 지켜야 될 지침을 어떤 계율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율을 보니까 엄청 살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전무태. 전쟁에 나가면 네가 죽든지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싸우라면서 이런 이제 살벌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승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후국불교의 흔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화랑도랑도 관련되어 있고 화랑들의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야? 그러니까 채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채치원이라는 인물이 이 화랑도와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얘기를 하나 남겼어요. 채치원이 날랑비문,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랑 날랑을 위한 비석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데 그 비석에 보면 있죠. 풍류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풍류도가 화랑도예요. 화랑도. 이 화랑도가 유불선, 삼도와 뿌리가 같아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다. 이런 특이한 사상을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교해통 사상이에요. 화랑도가 유불도, 삼도, 유불선, 유불도 똑같은 말이에요. 삼교랑 똑같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결국에는 하나의 사상이다. 이런 특이한 사상, 특이한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화랑도가 별명이 좀 많아요. 화랑도, 풍류도, 국선도 전부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생활상 정리해 보면 뭐 그냥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노급 시급이라든지 개인적인 토지 그리고 이제 노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면 애들이 집에 금치를 하면서 놀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녹여서 벽이랑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랑 천장 이런 데 칠을 하면서 놀 정도로 애들이 그러니까 호화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서원경의 그러니까 신라의 민정문서 공부를 하셨는데 민정문서에 보면 노비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거의 없어요. 100명에 한두 명 이 정도 꼴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고 야, 신라 시대 통일 신라는 노비가 거의 없는 사회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판단한 거라고 있어요. 왜? 통일 신라의 어떤 기록을 보면 어떤 재상 가문에서는 그 집안 안에만 노비가 3,000여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서원경 인근에 촌이라서 노비가 없었던 거예요. 수도에 경주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노비들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섬에다 사냥감을 풀어놓고 사냥을 하였다. 잘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이나 아라비아의 사치품들 수입해가지고 즐기는 이런 모습도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흥덕왕이면 누구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아는 장보고 있죠. 장보고의 청해진을 만들어준 왕이 흥덕왕이에요. 흥덕왕이 야 너네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사치 좀 적당히 부리는 게 어때? 이런 명령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들, 지배계층이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는 말은 부가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상위 계층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농민들은 있죠.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지배층은 왕족인 대시와 그리고 이제 귀족인 고구려 왕족이었던 고씨 그리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족.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말갈족도 일부는 피지배층으로 지배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인들도 일부는 피지배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무조건 고구려인들은 지배층, 말갈족은 피지배층 이렇게 구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3번은 뻔한 얘기예요. 고구려와 말갈의 문화를 바탕으로 당의 제도와 있죠. 문화를 수용하였다. 발해는 이제 고구려에도 영향을 받고 당에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대 그 기타 잡스러운 주제들을 갖다 다 정리했어요. 이거 시험에 빈출되지는 않아요. 근데 화는 일정 수준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에 대한 상식 쌓는 겸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부담 없는 파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우리 신분제로 넘어갔고요. 신분제는 사회사에서 있죠. 거의 뭐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고려의 신분제가 나올지 조선의 신분제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고대 신분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무조건 이제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사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제 고대 신분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기 국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신분제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있죠. 4계층 신분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4계층 신분제. 지배계층 2개, 그리고 이제 피지배계층 2개 이런 식으로. 지배계층은 최상위 지배계층, 중간 지배계층, 그리고 이제 피지배계층은 양인, 평민, 상민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로 이루어져 있는 천민이 있어요. 천민. 이런 식으로 이제 4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기 국가 때도 보면 이미 이런 형태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든지 대가 이런 애들이 최상위 귀족으로서 부족장급으로서 전쟁을 주도했던 애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중앙 집권화 과정에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중앙 귀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민은 있죠. 대가, 가, 똘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족의 이제 중간 지배계층으로서 역시 대가랑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초기 국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우라고 평민들을 갖다 하우라고 불렀어요. 하우라고.
양인 평민을 갖다 하오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요게 이제 평민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평민이랑 거의 같다고 했지 완전 똑같다고 안 했죠.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통일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조선으로 가면 양인 평민들이 있죠. 얘들이 군역의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의무가 얘들에게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원은 있죠. 얘들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없었어요. 얘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계층이 아니에요. 이후 시대의 양인들은 전쟁에서 자기 몫을 갖다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런 몫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인 평민에 비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군역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간 무시당하는 양인, 그게 이제 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옥저라든지 동해 이런 데서도 하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은 그냥 대부분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고려라든지 조선 천민을 다루게 될 건데 그냥 노비라고 보시면 돼. 노비라고 보시면 돼. 노비는 당연히 주인에 예속된 신분이죠.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는 상위 계층이 이제 최상위 그리고 중간 지배계층 이게 아니라 조금 특이한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신분제도가 이제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을 갖다 우리 이제 신라의 골품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17등급 해가지고 되게 세분화된 있죠. 신분제를 갖다 이제 보여주게 될 거예요. 피지배 계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농민으로서 평민, 그리고 얘들이 역과 수치, 세금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천민은 또 대부분 노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이에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포인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삼국시대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있지 않습니까? 전쟁 노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에 패배해서 노비가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로 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로 가버리면 전쟁 노비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이 이제 빚을 져서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형벌,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신라의 골화화 중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있죠. 골품제 들어가겠습니다. 신라의 이제 되게 특이한 있죠. 엄격한 신분제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골품제가 성립된 거는 법풍왕이에요. 법풍왕. 신라의 법풍왕은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율령반포 그리고 이제 불교 수용을 하면서 신라의 시스템 기틀을 갖다 완비한 왕이에요. 그 신라의 시스템을 갖다가 완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등 제도라든지 골품 제도 같은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제도들도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풍왕 때 골품제가 성립되었고요. 이 골품제의 특징은 엄격한 혈족주의. 그러니까 핏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핏줄에. 정말 그 진골 밑에 있는 육두품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갖다 10번, 100번을 구해도 얘들은 진골이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이제 혈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핏줄에 의해 결정되는 신분제라는 특징이에요. 엄격한 혈족주의. 고려는 그게 아니거든요. 조선은 그게 아닌데 신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골족과 두품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골족은 이제 왕족으로서 성골, 진골인데 성골이 금방 멸종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골족하면 이제 진골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품은 육두품에서 5, 4, 3, 2, 1 이렇게 되는데 5, 4, 3, 1은 거의 안 다루고 얘들 중에 가장 높은 육두품 있지 않습니까? 육두품. 그 육두품과 진골 얘들이 둘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골품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갖다 미치냐면 정치적으로는 있죠. 승진의 한계를 제한하게 돼 있어요. 한품제. 맨 아래 등급 17간 등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 그런데 신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진골밖에 없는 거예요. 육두품은 육두품이라서 6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요 골품제는 정치적으로 관등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생활 양식까지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요. 가옥의 크기라든지 방의 숫자 그리고 술의 크기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제 엄격한 신분제로 평가받는 게 골품제입니다. 자, 이 골품제의 주인공이 두 개 계층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왕족, 하나는 이제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이 중에서도 육두품이 더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진골도 한번 살펴보죠. 진골은 있죠. 기본적으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얘들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골들의 정치적, 사회적 성향을 갖다 보시면 중국 제도를 갖다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제도를 갖다가 제일 좋아했던 왕이 문무왕 같은 왕이 있어요. 문무왕 같은 왕. 문무왕 같은 왕이 중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이유가 뭐냐면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중국 제도가 우리 신라의 고유 제도에 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왕들이 중국 제도가 왕권을 강화하니까 중국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진골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제도 도입을 갖다 반대하려는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우리 문화 좋은데 우리 독자적인 거 좋은데 왜 중국 거를 갖다가 수입해 와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신라의 제도가 이제 진골 귀족들의 특권을 갖다 강조해주고 보존해주는 이런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진골이에요. 왕의 라이벌.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장 빈출되는 계층은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육두품 별명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등난. 채치원이 했던 얘기예요. 채치원. 채치원이 등난이라는 단어를 갖다 자기 글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난이 무슨 뜻이냐면 얻기 어렵다 이런 뜻이요. 육두품이 되기 어렵다, 얻기 어렵다. 육두품의 신분을 그 뜻이에요. 등난. 채치원은 자기가 육두품이라는 걸 나름대로 만족하고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육두품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서 야 내가 진골은 아니지만 너네 육두품조차도 엄청 되기 어려운 거거든. 이런 의미로 등난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던 겁니다. 근데 그 육두품조차도 진골 발음 밑에 육두품조차도 있죠. 엄청 강한 제약들이 정치적 사회적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신라 중대에는 있지 않습니까? 중대에는 신문왕 같은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는 똘똘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있죠. 얘들이 진골을 누르는 과정에서 육두품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돼요. 설청, 화한계라든지 한글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이두 같은 거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수라고 해가지고 있죠. 외교문서를 갖다 엄청 잘 썼던 인물, 청방인문표라는 외교문서를 갖다 썼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신라 중대에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되게 똑똑하고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중앙과 지방의 장관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육두품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하대는 있죠. 왕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장관이 아니라 밑에 자리도 제대로 된 자리를 갖다가 안 주는 거예요. 제대로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두품들 삐져가지고 반신라적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채치원을 중심으로 한 신라대의 삼체예요. 삼체. 육두품들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중대에는 설씨가 유명해요. 설총, 그리고 설총 아빠 설사, 그리고 또 뭐 설계도 이런 인물들이 되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대에는 채씨가 유명해요. 채치원을 비롯한 뭐 채승우, 채원이 이런 인물들. 채치원이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중의제는 뭐냐면 중의제는 육두품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도 육두품은 있지 않습니까? 요 아찬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찬이 그냥 끝이야. 근데 장관이 되려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대자를 달고 대하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하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찬이랑 대하찬은 체크해 주십시오. 요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육두품의 한이 서린 게 아찬, 대하찬 라인이요. 대자를 다는 게 육두품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안 달아줘요. 끝까지. 중의제, 골품제로 인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특진제도라고 되어 있죠. 요걸 보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야, 드디어 아찬이 대하찬이 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중의제는 뭐냐면 아찬인데 아찬의 호봉을 매겨주는 거예요. 1중하찬, 2중하찬, 3중하찬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월급을. 그러니까 아찬은 아찬인데 월급을 더 받는 대하찬만큼 파진찬만큼 월급을 받는 아찬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의 한은 결국 안 풀리게 됩니다. 못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장관, 지방의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독, 사신 이런 것들 전부 다 진골이 독점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겨우 태수연령은 뭐냐면 이거는 시장이에요. 시장. 겨우 시장이나 시켜주는 거예요. 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두품들이 결국 신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신라를 갖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라대로 하면은. 요 승진 한계 라인은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진골은 17관등부터 1관등까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육두품은 17에서 6관등 아창까지. 얘들은 외울 필요 없어. 얘들 각각 이제 한계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자색 간복 있지 않습니까? 제가 OX 한번 내볼게요.
자, 육두품은 자색간복을 입을 수 있다. O예요, X예요? 육두품은 자색간복 못 입어요. 그러니까 자색간복을 입으려면 무조건 진골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자, 진골은 무조건 자색간복을 입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진골은 무슨 색이든 다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자색을 입을 수 있는 거는 진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 요 표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관등 확실히 암기할 거는 대하찬과 아찬, 그리고 상식적으로 최고 관등의 뭐 이벌찬 이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통일 후 1에서 3두품은 뭐 평민화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상식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육두품은 아찬의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육두품. 아찬. 맞아요. 여기서 이게 오답으로 바뀌면 대자가 들어가요. 대하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러면 오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찬, 대하찬을 아이는 암기를 해둬야 돼. 그 다음에 육두품은 등란이라고도 하였는데 진골 다음가는 신분이었다. 어때요? 되게 쉽죠. 맞고요. 그 다음에 복색 기준에 따라 자, 단, 비, 녹 순서로 정하였다. 우리 제도사에서 배운 게 이제 결합이 됐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자단, 비, 녹은 고려예요, 고려. 신라는 자, 비, 청황, 고려는 자단, 비녹이에요. 광종이 만든 게 자단, 비녹이에요. 그 다음에 가옥의 규모, 장식물,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이 되었다. 신라의 골품제가 아주 엄격한 신분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까지도 엄격히 규제를 하였다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신분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려라는 사회는 좀 가도기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다듬은 게 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 비교하는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신분제도 그렇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이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서 문제가 구성되고 있어요. 자, 고려와 조선의 이제 신분제 있죠.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큰 흐름부터 잡아 놓을게요. 고려도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4계층의 신분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상위 지배계층, 그리고 중간 지배계층, 그리고 이제 양인, 평민, 상민, 그리고 이제 천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변화 과정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에는 이제 최상위 지배계층이 귀족이에요. 귀족, 우리 문벌 귀족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얘들을 서포트해주는 중간 지배계층이 중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인이 얘들이 평민, 상민이라고 불리는 가장 일반적인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은 노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런 이제 4계층의 신분제가 조선 초에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선을 공국했던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정도전이 원래 신분이 노비예요. 노비. 정도전 외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가 원래 노비 출신이었던 거예요. 노비. 그리고 이제 그 외할머니가 노비다 보니까 엄마도 노비일 거고 엄마가 노비다 보니까 정도전도 원래는 노비예요. 그래가지고 정도전이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등장했는데 그 외할머니 핏줄 때문에 관직에서 몇 번이나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그 정도전에 이제 여기에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갖다가 핏줄에 의해 가지고 구별을 하냐는 거예요. 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갖다 평가해야지.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해야지. 왜 혈연, 핏줄, 신분 같은 걸로 사람을 갖다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도전이 이제 조선을 공국하고 나면 정도전은 있죠. 이 신분제를 갖다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있죠. 양인, 중류, 귀족으로 갖다 전부 그냥 양인으로 묶어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노비도 없애려고 했는데 노비를 없애는 것은 실패해요. 왜?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투자 품목이 뭐였냐면 노비였어요. 노비.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땅, 토지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이양법이라는 기적의 그 농법이 등장하게 되면. 근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투자 품목이 이제 노비야, 노비. 근데 그 노비를 갖다 빼앗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제 양인과 천민만 존재하는 있죠. 아주 심플한 신분제가 조선 초에 잠시 등장해요. 이 신분제를 우리는 양천제 이렇게 부릅니다. 양인하고 천민만 있다고 해서. 근데 이 양천제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조선을 공국한 거는 관업하지만 진짜 조선의 주인공이 되는 거는 사림, 사학파들이거든요. 이 사림들이 정통성 하면서 막 위계 질서 나누고 줄 세우는 거 좋아하는 이런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결국에는 또 양인 안에서 또 줄을 세워요. 그러니까 최상위 지배계층인 양반과
양인을 갖다 구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배계층 중에서도 세력이 좀 약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을 갖다 또 중인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있죠. 또 차별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래 결국에는 고려랑 똑같이 최상위 양반, 그리고 중간 지배계층 중인, 그리고 양인, 천민 4개 신분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신분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상제라고 불러요. 양반과 상민을 갖다가 구별하는 신분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의 신분제는 2개가 있어요. 양천제와 반상제가 있는데, 양천제는 조선 초기 신분제로 쓰여 있죠. 성종이 만들었던 경국대전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였던, 완비하였던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보면 양천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양천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늬만 양천제로 규정을 해놨던 거고,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했던 신분제는 반상제요. 반상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와 조선의 신분제를 갖다 비교를 하게 되면 있죠. 이 양천제와 고려의 귀족사회를 갖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반상제와 고려의 귀족사회를 갖다 비교할 거예요. 양천제는 일단은 너무 심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없고 그냥 문헌상으로만, 기록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조선은 이제 반상제가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계층별로 있죠. 고려와 조선에 있죠. 조선을 갖다가 신분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최상위 지배계층이 이제 귀족인데, 우리 이미 정치사에서 최상위 지배계층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랑 캐릭터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 문벌귀족 공부할 때 정리했죠. 그러니까 왕가, 귀족의 의미, 왕가 5품 이상의 고위관료, 얘들을 갖다 귀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귀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도 우리 다 배웠어. 그러니까 과거, 음서, 청거, 이 중에서 특히 음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특권이 바로 이제 공음전, 우리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폐쇄적 통원권, 그리고 얘들 이런 이제 지배계층, 최상위 지배계층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추가를 하나만 더 정리하면 돼요. 귀양이라는 특권적 형벌이 내려집니다. 원래는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이제 큰 벌을 받아야 돼. 저 유배가거나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청 두들겨 맞거나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귀족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있죠. 얘들에게 큰 형벌을 내리는 대신 그냥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중앙에 있지 말고 너네 집으로 꺼져 하는 형벌을 내렸는데, 그게 귀향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양이랑 달라요. 드라마 보면 저기 사람 안 사는 데로 귀양 보내죠. 그 귀양이랑은 달라요. 귀양이 아니라 귀향이에요. 이 귀족들의 본고지, 본관으로 돌려보내는 형벌이에요. 귀족들에 대한 특권적 형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이 귀족에 해당하는 신분 계층이 바로 이제 양반이 되는 거예요. 요 양반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양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다는 거. 원래 고려 때도 양반이 있어요. 고려의 양반은 뭐냐면 문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딱 있으면 왕의 동쪽에는 문신들이, 그 다음에 왕의 서쪽에는 무신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반, 서반, 문반, 무반 해가지고 얘 둘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양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 양반, 그리고 조선 초까지 양반은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을 칭했어요. 관리, 신분이 아니라 관리들을 갖다 양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조선시대 와가지고 있죠. 살인등장기 정도가 돼버리면 이게 신분의 의미로 확대됩니다. 단순히 문무 양반 관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과 가문까지를 포괄하는 사족, 살인 집안들을 갖다 얘기하는 의미로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신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 있죠. 의미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의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인데, 이거 거의 시험에 안 나요. 고려는 귀족사예요. 그래서 있죠. 지배계층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공음전, 음소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조선은 양반 관료사회, 실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려처럼 이런 제도들이 많이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조금씩 소소한 특권들이 주어져요. 그나마 제일 큰 특권이 뭐냐면 군역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군역이
군역이 이제 합법적으로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이제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학생으로서 관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군역을 갖다 면제해 주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중유와 조선의 중인 구별하겠습니다. 사회사에서 가장 빈출되는 파트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중인, 중유 구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유가 이제 중인, 중간 지배계층이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인 안에 유형이 있어요. 중인 안에 세 개의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르고 이 세 개 계층이 고려와 조선, 세 개 계층을 고려와 조선이랑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일명 기, 냥, 설. 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설. 설은 첫째 부인이 아니라 둘째, 셋째 부인.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그 밖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갖다 설이라고 부릅니다. 요 그 중인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계층이 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냥, 설 해가지고 이제 기술관 그리고 량은 향리 얘기하는 거예요. 향리 그리고 설 해가지고 요 세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구별해가지고 있죠. 고려와 조선의 기, 량, 설을 갖다가 세 계층을 갖다 고려, 조선을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요쪽 신분제와 관련된 파트들, 중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냥서울 중에서 첫 번째 기예요. 기술관. 기술관은 지금의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예요. 요 고려 조선의 중인들 중에 가장 대다수가 이제 기술관이에요. 얘들은 특징이 별로 없어요. 고려의 기술관이랑 조선의 기술관이 거의 사회적 지위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고려 조선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잘 안 돼야 되는데 쪽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정 수준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징 거의 없다. 그냥 지금의 기술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기술관이랑 그냥 거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아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리는 있죠. 중앙관청의 말단 행정 실무를 갖다가 보는 그 하위 공무원들이요. 지금으로 치면 중앙관청의 중앙관청의 한 7급, 9급, 8급 뭐 이런 사람들이 서리쯤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7급, 9급, 8급이랑 이때 설이랑은 달라요. 얘들은 평생 말단 공무원이지만 지금 9급, 7급, 8급은 잘하시는 분들은 1급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7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4급 정도 중앙관청에서는 그리고 잘하면 3급, 2급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9급도 한 5급, 6급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하나는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1급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1급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중앙관청에 이제 하급 그 행정 실무 업무 보조로 갖다 보는 뭐 복사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갖다 이제 설이라 불렀던 거예요. 참요. 그다음에 남반은 누구냐면은 대통령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단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8급, 9급 뭐 이런 공무원들 걔들을 갖다 남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군반, 영림, 군반은 이제 군인들 중에 하급 군인들, 하사관이라든지 이런 애들 얘기하고 영리는 있지 않습니까? 교통통신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교통통신에 종사하는 이런 관리들이 되게 천시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리, 남반, 군반, 영리는 그냥 기술관이랑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비슷한 부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향리 들어가겠습니다. 향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들어본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향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의 그 고려 초에 우리가 호족이라고 불렀던 세력들이에요. 지방 세력들. 이 향리를 갖다가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9개의 등급으로 나눴어요. 9개의 등급으로 향리 제도로 갖다 정비를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최상위 향리 2개 계층이 호장과 부호장. 제가 성종 때부터 해가지고 호장, 부호장은 향리를 대표하는 계층으로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지금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호장, 부호장 등의 이 향리를 대표하는 계층들이다. 고려는 요 향리들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방관들이 대부분 파견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이 지방관으로서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수를 걷어가지고 국가에 바치고 지방을 갖다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는 있죠. 얘들을 대접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얘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에게 월급도 줍니다. 외자는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역을 수행하다, 역을 수행하다. 그러니까 임무를 갖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외역전이라는 땅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얘들을 대접해주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과거라든지 혼인을 통해서 중앙에 귀족화되는 것도 허락을 해줬던 거예요. 얘들이 과거를 잘 보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 귀족이랑 결혼을 잘하게 되면은 중앙에 이제 귀족으로 편입되는 것도 가능했던 게 고려의 향리입니다. 자, 중유의 특징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하급 관리고 그리고 이제 직역을 세습하였다. 아빠 그 업무 역할을 갖다 자식들이 이제 세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리 등급 외우지 마세요. 근데 이제 호장, 부호장 있죠. 얘들이 이제 향리의 최상위 등급으로서 향리를 대표하는 계층이다. 그건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선의 기냥, 서울 해가지고 이제 세 개 계층 있죠. 요 세 개 계층을 고려랑 구별해 주셔야 돼요. 조선의 기술관은 고려 기술관이랑 똑같아요. 쪽수가 많아서 시험에 일정 수준 이렇게 출제되는 거지 차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뭐 의관이라든지 역관이라든지 의관은 이제 의사들 그리고 역관은 번역하는 애들 요런 애들을 갖다 기술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이 똑같아요. 설이 잡려 똑같아요. 그다음에 군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리 똑같아요.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는 토관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토관은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세종대왕이 사군육진을 계층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배웠습니다. 세종이 이제 이 사군육진 계층하면 원래 여진족 땅을 갖다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진족 족장들에게 하급 관직을 갖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여진족 족장에게 관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피제의 예외로 평가받습니다. 원래 이제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 관리로 임명하지 않는 게 상피제지 않습니까? 상피제 예외로 토관 같은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향리와 조선 서울의 별표를 쳐주십시오. 얘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인들 중에 좀 특이한 특수성을 가진 애들이고 동시에 고려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고려의 차이점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고려의 향리는 지방의 수령급이었어요. 왜 수령이 없었으니까. 근데 조선의 향리는 100% 이제 지방간이 파견되면서 이제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수령의 똘마니로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육방. 우리 춘향전 같은 데 보면 변사또 똘마니로 이방 나오죠. 이방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방이 바로 요 향리들이에요. 고려 때는 이방이 실제로 사또급이었어요. 지방을 갖다 호령하던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조선 전기에 100% 지방간 수령이 파견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방으로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호방이 더 유명한데 드라마에서는 이방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방이 왕이란다. 사또의 비서, 수령의 비서 역할을 갖다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는 있지 않습니까? 향리를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부러 밟아요. 그러니까 왜 수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외역전 안 줘요. 외역전. 그리고 뭐 원학향리 처벌법, 부민고소금지법, 세종이 만든 법들이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향리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한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리들을 갖다 정책적으로 밟고 있죠. 수령에게 힘을 집중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의 사회적 입지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설. 우리 아까 기냥설 했는데 고려 때는 설을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기냥까지만 다뤘어요. 기냥까지만.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고려 때는 설이 중인이 아니에요. 중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한테서 태어나든 셋째 부인한테서 태어나든 아빠가 그러니까 귀족이면 고려 때는 그냥 귀족이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조선 첫 번째 왕세자인 방석이에요. 방석이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제거했던 동생, 막내 동생 방석이에요. 방석이가 둘째 부인 아들이에요. 둘째 부인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설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자랑 똑같이 대접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 와서는 이 설을 갖다 차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조선의 성리학, 정통성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일부인, 적통의 자식과 둘째, 셋째 부인의 자식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조선의 성리학은 정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별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빠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중인. 이
이 서울 차별을 갖다 시작했던 게 바로 그 왕자의 난의 주인공인 태종 이방원이요. 이방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석이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 서울 차대를 갖다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 성족이 이 서울 차대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그 법제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은 뭐냐면 조선의 최고 지배층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과거인 문과를 갖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문과, 과거 중에서도 문과를 못 보게 최고 과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무과 작가는 볼 수 있습니다. 무과 작가는 볼 수 있지만 문과를 못 보겠다.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고려 때는 전혀 차별을 안 받았어. 근데 이제 조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별을 받는 억울한 존재였기 때문에 고려와 다르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서울, 향리, 기술가는 그 중인 중에 가장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인다운 중인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겠죠. 기냥, 향리를 갖다가 얘들끼리 구별해요. 얘들끼리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얘들끼리 구별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인들의 이제 그 일반적인 특징. 여기서 중인들의 일반적인 특징하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기술관과 향리 정도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워낙 이질적인 존재라서 서울에는 이 특징이 해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직이나 하급 행정직의 종사, 직역을 세석, 같은 신분 내 혼이, 관청과 가까운 곳에 거주, 한 품제를 적용하였다. 승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단 이제 서울은 일반적인 중인들이랑 되게 달랐다. 협의의 중인과 강의의 중인은 예전 기출문제 협의와 강의의 중인을 구별하는 문제가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에서 이런 분류를 갖다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협의의 중인은 가장 이제 진짜 중인은 기술관 얘기하는 거고, 광해의 중인은 뭐 얘들이랑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서리, 향리, 설 이런 애들까지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인들끼리 구별할 때는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왜? 설이 가장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그냥 기, 량, 설 해가지고 이제 세 개의 계층을 다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설을 구별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민, 양인, 평민, 별명이 많죠. 그러니까 고려의 양인과 그리고 이제 조선의 양인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양인들은 백성들의 이제 가장 대다수예요. 대다수 이제 뭐 농민들 그리고 이제 상인 수공업자들 이런 애들을 갖다 이제 상민이라고 부릅니다. 양인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야, 농민들만 양인 아닙니까? 상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들은 쌍것들 아닙니까? 쌍것이 무슨 뜻이냐면 상민이란 뜻이요. 상민, 양인이란 뜻이요. 상민 중에서도 조금 천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상인, 수공업자. 얘들도 양인은 양인이되 농민보다 조금 천대받았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는 상식이고요. 출제 포인트는 요거 백정이에요. 백정.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정, 드라마에 나오는 백정은 소답고 돼지 잡는 애 있죠. 도살업자들이요.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파는 도살업자, 정육점 아저씨들이요. 근데 고려 때 백정은 도살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고려 때 백정은 누구를 의미하냐? 일반적인 양인 중에서도 농사를 짓는 가장 보편적인 양인을 고려 때는 백정이라 불렀어요. 직역이 없다는 말은 관직이 없다는 말이에요. 관직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양인을 고려 때는 백정이라 불렀어. 근데 이게 조선으로 가면 의미가 변화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육점 아저씨로. 그래서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게 빈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주세요. 이 백정, 이 양인들이 있잖아요. 나라의 근간이요. 얘들이 세금을 가장 쪽수가 많고 얘들이 세금을 내면서 이제 나라를 갖다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대가로 있죠. 양인들한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양인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인들이 과거를 보기 어렵도록 여러 가지 꼼수들을 만들어 놨고 있죠. 거기다가 꼼수가 없더라도 양인들은 있죠. 경제적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일단은 그 돈이 뒷받침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그 경제력이 뒷받침돼야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 준비를 갖다 하셨을 거예요. 하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경제적 기반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부를 갖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배계층, 양반이라든지 귀족 이런 애들이 뭐 문과라든지 대부분이 이제 과거라든지 사회적 기회들을 갖다 독점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양인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것도 똑같아. 여기서 차이점 정리하는 거 요거예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의 차이점. 고려 때는 직역이 없는 양인 농민을 얘기했다. 근데 이제 이 의미가 바뀌게 된 게 바로 세종대왕 때문이에요. 세종대왕이 나름대로 머리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 양수척, 화척, 척이라는 단어로 불리던 좀 이상한 애매한 애들이 있었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있죠. 동물들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팔면서 사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얘들이 정착을 안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백성들한테 또 차별받는 모습, 멸시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또 세종이 보기에는 불쌍했나 봐요. 그리고 얘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세금도 안 내. 정착을 안 내다 보니까. 그래서 세종이 얘들을 갖다 정착시키고 얘들을 갖다 양인처럼 대접을 해주고 대신 얘들에게 또 세금을 갖다 받으려고 꾀를 갖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너네 앞으로는 요 척이라고 불리는 요 도살업자들을 앞으로는 너네랑 똑같이 일반 백정들이랑 똑같이 백정이라 부르고 차별하지 말라면서 얘들을 갖다 정착시켜서 세금을 거두려고 시도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실패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천한이 있죠? 사람도 아닌 저 백성들이랑 똑같이 불릴 수 있겠냐? 하지만 왕이 얘들을 갖다가 백정이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백정들, 일반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쟤들을 백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백정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백정이라는 단어가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도살업자들 백정되고 일반인들은 이제 백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안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변하게 돼요.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 의미 구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양인인데 있지 않습니까? 차별받는 양인들이 있어요.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양인은 양인인데 일반 양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애들. 자, 우리 향부곡 소민 이미 공부를 했어요. 향과 부곡과 소라는 있죠. 특수한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분명히 양인이야. 근데 일반 양인들에 비해서 크고 작은 차별을 갖다 받는다고 했어요. 국학의 입학 금지, 고려 때는 과거응시 제한, 그리고 고려의 지배계층이었던 승려가 될 수도 없었던 있죠. 향부곡 소민입니다. 이 향부곡 소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신라 때 향부곡이 형성이 되고 고려 때 소가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마을들이 향부곡 소로 격화가 되는 거예요. 신라의 끝까지 저항했던 마을들, 반란을 일으켰던 마을들, 큰 범죄를 저지른 마을들, 이런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들이 이제 향이 되고 부곡이 되고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차별을 갖다 받는 겁니다. 향부곡은 신라 때 이미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에 특화된 마을로서 농산물을 갖다 세금을 갖다 아주 시게 한 2배씩 3배씩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 있지 않습니까? 고려 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얘는 특정한 물건, 수공업, 광업에 종사하는 마을이에요.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국가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냐에 따라 마을 이름이 정해져요. 철소, 은소, 금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을들이 많은 차별을 갖다 받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차별들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하고 싶은 거야. 이사도 못하게 하는 제약, 아주 이제 차별받았던 마을 향부곡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선감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때 또 얘들 말고도 또 차별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양역천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실양이 신부는 양인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양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이란 말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이 천하다는 거예요. 역이 천하다는 거예요. 역할이 천하다. 그러니까 신부는 분명히 양인인데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멸시하는 일들을 갖다 하는 애들이에요. 이 일들을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고려는 이런 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척간이라 불렀어요. 척자 아니면 간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역척, 진척, 어간, 염간, 철간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일들이 천시를 받았냐면 고려는 농본사예요. 농본사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갖다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동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통신, 정착을 못하는 이런 애들을 갖다 천시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농본사이다 보니까 물 가까이 있는 애들 또 차별해요. 물 가까이 있는 애들, 염간, 어간, 수로교통 이런 것들.
대충 감 오죠. 그러니까 교통통신이나 그 물과 가까이 하는 이런 애들을 갖다 차별했던 거예요. 농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차별받던 척간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차별받았던 애들이 누구냐면 아예 정착 안 하고 삥삥 돌아다니면서 이동생활하는 애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화척 양수척이라 불리는 그 백정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백정. 얘들이 이제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팔고 잡아서 팔고 이런 애들이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얘들은 세금도 안 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은 호적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여부의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는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갖다 못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가장 인기가 좋은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왜? 유랑극단에서 맨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제 호적도 없고 세금도 안 내서 사람 대접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아주 이제 그 훌륭한 직업이 되었죠.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올 건데 조선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받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양인은 양인인데 조선은 고려의 향부국소는 이제 소멸됐어요. 여말선초에 이제 소멸돼서 없어. 그런데 여전히 차별받는 애들이 있는데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신량역천이랑 비슷한 칠반천역이라는 7개의 일을 갖다 하는 애들이 차별받았던 거예요. 이 칠반천역을 애울 필요 없어. 고려랑 비슷해요. 물이랑 가까이 하는 애들, 교통통신에 종사하는 애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경멸하는 일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요.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조졸, 수군, 그리고 이제 봉군, 역졸, 교통통신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일들 많은 애들이에요. 애울 필요 없어. 그냥 7개의 아주 천한 일들을 갖다가 하는 애들을 칠반천역에서 차별했다. 그리고 조선은 이제 정통성이 이제 강화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계질서 나누는 걸 갖다 좋아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백정이라든지 광대 이런 이제 그 양인들 중에서도 되게 좀 낮은 양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인들은 거의 천민화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또 보여줍니다. 거의 천민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천민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민 들어가겠습니다. 천민하면 천민은 그냥 대다수는 그냥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노비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갖다 해두시면 되고요. 노비는 고려와 조선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이제 공통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세요. 노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노비, 하나는 사노비.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이름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고 있죠. 사노비는 개인에 소속된 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노비 중에서 또 두 개의 유형, 사노비 중에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나뉘는 기준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랑 같이 사냐 떨어져 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비예요. 노비로 태어났어요. 주인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입영노비, 설고노비가 누구냐면 주인이랑 같이 사는 노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노비는 누구냐면 밖에서 떨어져서 따로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전부 모든 노비들이 따로 살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주인 밑에서 막 이렇게 갈굼당하면서 살고 싶은 노비 없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밖에서 사는 애들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뭐냐면 신공이요. 신공을 납부하다 해서 납공노비라고도 불렸던 애들이에요. 입영노비는 그 관청에 소속돼서 이제 근무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외고노비는 이제 공노비인데 돈을 내고 있죠. 신공을 내고 있죠. 양인과 비슷하게 자유롭게 생활했던 애들. 그리고 이제 솔고노비는 솔자가 솔로 할 때 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를 솔자예요. 따를 솔자. 그래서 주인을 따라 사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애들. 그리고 이제 외고노비는 역시 신공 내고 따로 사는 노비예요. 그리고 요 공노비가 사노비보다 조금 좋아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공노비는 60세 있지 않습니까? 은퇴, 면천이 있어요. 면천. 여러분이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이제 노비로 태어난다. 염라대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이제 야, 너 그러니까 공노비로 태어날래? 사노비로 태어날래? 그러면 이제 공노비요 이렇게 하세요. 왜? 60세 되면 면천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비의 이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거. 노비의 성격은 매매, 상속, 중요의 대상이 되고 구격을 지지 않는다. 뭐랑 비슷하냐면 오늘날에 있죠. 고양이, 강아지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노비는. 고양이, 강아지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고 구격, 막 군역질하면서 군대 보내고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분 결정.
신분 결정은 이거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랑 다른 유일한 내용이에요. 고양이랑 사람이랑 사이에 아기가 태어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노비랑 일반인 사이에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의 신분을 뭘로 결정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됐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던 경제적 자본이 노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전부 노비에 투자하고 싶어 하던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노비를 늘리고 싶을까요? 줄이고 싶을까요? 늘리고 싶어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노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일천즉천, 부모 중 하나라도 노비면 무조건 노비야. 무조건 노비. 그 다음에 소유권 결정은 다시 고양이 강아지 논의로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 주인이랑 수컷 주인이 달라. 그러니까 짝짓기를 해서 새끼가 태어났어. 그럼 그 새끼는 기본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암컷 소유주한테 속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새끼를 한 마리 주기로 했다. 뭐 이런 특별한 이제 규정이 없는 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새끼는 암컷 소유주한테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모의 주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공노비는 유해잡직이라고 불리는 하급기술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유해잡직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되게 낮은 관직이에요. 낮은 관직. 조선은 이제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들이 되게 천시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요 유해잡직에는 들어갈 수 있어. 거기다 또 노비들 있죠. 노비들도 요 유해잡직이라는 관직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영실, 세종 때 활동했던 기술자 장영실 있지 않습니까? 장영실이 노비예요. 엄마가 노비 출신입니다. 아빠가 누구야? 아빠가 중국 사신이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관노 출신이에요. 그래서 장영실도 원래 신분은 노비예요. 근데 이 유해잡직에서 시작해가지고 있죠. 정사품까지 승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천, 공노비는 이제 60세 면천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큰 공을 세우면 또 면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종 때 노비 출신 장영실, 그리고 세종이 노비 사랑에 아주 지극했던 인물이에요. 세종이랑 관련 깊은 노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이 노비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장영실도 노비 출신으로 세종이랑 되게 친했고, 또 세종이랑 되게 친했던 노비 중에 하나가 세종의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측근들을 갖다 전부 몰락시켜버리거든요. 세종의 이제 외삼촌들도 전부 제거해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세종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세종의 처가 있지 않습니까? 처가를 갖다 완전히 몰락시켜버려요. 역모를 걸어가지고 다 제거시켜버리고 그 장모는 살려두는데 노비로 만들어버려요. 평생 면천을 못 시키도록 있지 않습니까? 왕명으로 걸어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세종이 이제 그 장모가 불쌍해가지고 장모를 갖다 이제 돌봐주는 과정에서 그 노비의 관심을 갖다 많이 가지게 되고, 노비의 출산 휴가라든지 노비 사형 금지법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었던 우리 정근대 임금들 중에서 가장 노비 사랑이 지극했던 인물이 세종입니다. 자, 첫 시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고려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4계층의 신분제를 갖다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볼 부분은 어디냐면, 요 조선의 4계층의 신분제, 반상제가 있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왜 무너지는지는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공명척, 납속책 같은 것들을, 신분 팔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신분을 팔지 않습니까? 요게 공명첩이거든요. 특정한 관직을 갖다가 임명하는 임명장을 갖다 이름을 적는 칸을 갖다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종대부가 되는 거예요. 통종대부가 되는 거예요. 관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그 관직을, 신분을 파니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걸 사서 양반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법적으로 족보 위조, 매양, 청금노 이런 것들을 위조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양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신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조선 후기 가면 상품 화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있죠. 신분제가 아니라 경제력이 중요한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조선의 4계층의 신분제가 무너지는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계층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있죠. 조선의 이제 사계층 신분은 각각 어떤 형태로 변화돼 가는가 보겠습니다. 양반 여전히 있는데 이제 양반수가 급증을 해버려요. 조선 전기 양반은 100명 중에 한 5명밖에 안 됐어. 그냥 양반이란 것 자체로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배계층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버리면 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심한 동네에는 60%, 70% 동네 굴러다니는 애들은 그냥 다 양반인 시대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양반 집안, 양반집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다 족보 있고 뭐 무슨 충의공파, 무슨파, 멧대손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 시기 때 이제 대부분 다 가짜 양반이죠. 진짜 양반은 5%,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반이 조선 후기 가면 급증하게 돼버리고 양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다 개나 소나 양반이 돼버리니까 이 양반들 칸에도 클래스, 계층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노론이라든지 세도가문 이런 애들은 있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에 이제 건반이라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양반들은 시골에서 그냥 양반 행색계나 양반인 척 하는 거예요. 얘들 향반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시골 양반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양인들보다도 못 사는 그지 같은 양반들이 등장하게 돼요. 걔들을 갖다 잔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세도정치기에 누구야? 홍경래라든지 뭐 그 홍경래 같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이제 잔반 출신이요. 신분은 양반인데 일반 양인들보다 이제 못 사는 이런 양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계춘, 진주밀란의 유계춘, 그리고 홍경래 난의 홍경래 이런 인물들이 전부 잔반입니다. 최재우도 잔반 출신이고요. 많이 배웠는데 손에 쥐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인들은 이제 어떻게 변해가냐? 자, 중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했던 계층이 누구냐면 우리 긴양 서울 중에서도 주인공인 서울이에요. 왜 서울이 가장 심하게 차별을 받았어요? 서울은 원래 차별받을 이유가 하등 없었는데 태종 때문에 갑자기 차별을 받게 됐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차별을 가장 심하게 받았어요. 다른 중인들은 법제적으로 문과를 못 본다 이런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문과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어요. 근데 서울은 그냥 경국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야, 너네 서울들은 문과 보면 안 돼. 딱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들이 중인 중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심하게 차별을 받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신분 상승 운동, 통청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통청운동, 뭐 소청운동, 통청운동,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칭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 신분 상승, 우리에게 문과 그리고 이제 그 청료직 길을 열어달라는 운동을 갖다 서울이 가장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납속책 공명첩을 갖다 사서 신분 상승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종조 때 얘들이 신분 상승 운동, 통청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또 성과를 거둬요. 뒤에 있는 거 애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영종조 때 뚜렷한 성과 중에 하나가 정조 때 정조의 개혁기구인 규장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규장각의 사검서관들이 전부 다 서울 출신이에요. 전부 다 서울 출신. 규장각이 도서관이거든요. 그 도서를 갖다 검사하는 똘똘한 애 있죠. 관리들이 서울들을 갖다 앉힌 거예요. 개혁세력, 자기를 따르는 개혁세력이 필요했던 정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이제 뭐랄까 뭔가 이제 개혁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을 찾고 있는 서울들을 갖다 등용을 했던 거죠. 정조가. 그래서 이제 영종조 때 어느 정도 신분 상승 통청운동이 성공을 했고요.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세도 정치가 가지고 서울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는 성과를 갖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서울은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 운동에 성공을 했던 유일한 계층입니다. 긴양 서울 중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결국에는 이 그 신분 상승 운동에 성과를 거둬서 성공했던 계층이 서울이에요. 얘가 성공을 하니까 긴양들이 이제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뒤늦게 있지 않습니까? 기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분 상승 운동을 세도 정치기에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총운동, 뭐 통총이랑 거의 같은 키워드예요.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얘들은 통총, 얘들은 소총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소총운동, 기술관들의 소총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좀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영종조 때 이렇게 통총운동을 했는데 얘들은 보수적인 있지 않습니까? 세도정치기 말기에 이렇게 소총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해요. 근데 이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얘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기술관의 역할을 갖다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다음에 또 요 위양문학이라는 것도 있죠. 조선 후기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양문학은 뭐냐면 일단은 위양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큰 대로가 있어요. 큰 대로. 큰 대로에서는 양반들이 에헴 하면서 이제 팔자걸음으로 이제 걸어다니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들. 그러면 이제 이 가게 뒤로 조그만 뒷골목이 있는데 이 뒷골목이 위항이라고 불리는 뒷골목이에요. 뒷골목. 이게 보통 이제 양반들은 이 대로로 다니고 중인들은 요 뒷골목으로 이렇게 조금 몰래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항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인을 상징하는 길거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양문학 하면 조선 후기 중인들의 문학을 갖다 위양문학이라고 해요. 조선 후기 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한테 야 우리 중인들도 너네 양반들 못지않게 뛰어난 문학 능력, 지적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문들, 시를 짓고 작품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들의 뛰어난 인물들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위양문학이요. 조선 후기 이것도 신분 상승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양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있죠. 1, 2, 3, 4까지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랑 이제 홍세태 해동유주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름이랑 나중에 책까지. 근데 지금 암기는 하지 마세요. 1, 2, 3, 4 그리고 5까지 요거는 이제 나중 가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암기하는 팁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서울들의 역사서 그리고 서울들의 이제 문학 작품집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민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민층이 격감하게 돼요. 합법적, 납속적, 공명처 그리고 이제 불법적, 족보위조, 매입, 그 다음에 이제 매향, 매향은 그 유양소의 유양소의 향안이라는 장부가 있거든요. 그 향안이라는 장부에 불법적으로 이름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금록 요거는 있죠. 그 향교라든지 서원에 학생 명단이에요. 학생 명단. 그걸 청금록이라 불러요. 여기 또 돈을 주고 있죠. 조작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올려서 양반인 척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양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후기 가면 이제 개나 소나 양반이에요. 개나 소나 양반. 그 다음에 천민은 노비죠. 조선 후기 이제 노비도 격감하게 돼요. 납속책 같은 거 돈 내고 이제 노비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요. 양난에서 공을 세워서 노비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요. 도망 노비들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예전에 한 10년 됐나? 한 15년 됐나?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 옛날 추노라는 되게 인기 엄청 좋았던 나름대로 잘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노가 이제 도망간 노비를 갖다 막 쫓아가가지고 잡아오는 있죠. 요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픽션이에요. 픽션. 가상의 얘기인데 그 시대적 상황이 대략 이제 조선 후기 바로 시작하는 시점 한 인조 때쯤이에요. 인조 때쯤. 요 시기쯤에 이제 막 도망가는 노비들 이런 노비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이제 문란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조 지나고 나서 이제 18세기에 와가지고 영종조 때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는 도망간 노비들을 갖다 더 이상 안 잡아요. 그러니까 왜 안 잡아오냐면 조선 후기 기적의 농법, 이양법이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도망간 노비 잡아올 돈이면 그냥 그 돈으로 땅을 하나 더 사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도 그렇고 노비를 갖다가 감수하는 정책들을 갖다 펼쳐요. 이제는 땅이 돈이 되니까 땅에 투자를 갖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어느 정도 18세기 정도 돼버리면 이후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노비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땅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천직천법이었지 않습니까? 정근대 쭉 일천직천법, 노비를 늘리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영조 때 가버리면 있죠. 이제는 이 일천직천법이 바뀌어요. 노비종모법에서 있죠. 이제는 노비랑 노비가 아닌 사람들이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부모 중 하나라도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던 거예요. 노비를 늘리는 정책. 근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천즉천법보다는 노비를 줄이는 정책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노비종모법이요. 이제는 아빠가 노비인지 그 양인인지는 안 본다. 그냥 무조건 엄마 신분으로 본다. 엄마가 양인이면 그냥 새끼도 무조건 양인으로 보자 하면서 이제 영조 때 노비를 줄이는 있죠. 노비종모법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정조 아들인 순조 때는 있죠. 그냥 관노비, 국노비를 갖다 전부 해방해버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제 노비가 가치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노비가 아니라 땅에 투자하고 싶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 있죠. 신분제가 이제 무너지는 반상제가 이제 무너지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향리, 긴양 향리 해가지고 향가 있죠. 긴양 서울 해가지고 향리와 서울은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가 다르고 조선의 서울과 고려의 서울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외관이 없는 속현이나 부곡에도 존재하였다. 고려 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외관이란 말은 지방간이 없는 곳, 얘들을 갖다가 이제 그 향리들이 직접적으로 지배했다고 했어요. 그 지방 출신의 사신간으로부터 통제를 받았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맞죠? 사신간이 원래 그 지방 출신을 갖다 저 중앙으로 불러 올려놓고 그 지방을 견제하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다. 고려의 향리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조선의 향리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제들의 기인으로 차출되어 지방간을 보좌하였다. 이거 사기해가지고 기인 자제들을 갖다가 인질로 잡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그러면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틀린 게 있어요. 어디서 틀렸냐면 있죠. 기인으로 차출되어 지방간을 보좌하였다. 이게 틀렸어요. 기인으로 차출되면 중앙으로 자제들을 갖다 인질로 잡아간다고 했어요. 중앙이에요. 지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방관이 없었는데 고려에는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미묘하게 오답을 갖다 짰네요. 그러니까. 자, 밑줄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는 인재를 쓰지 않고 혹시 그들이 등용될까 염려한다. 그들이 신하되어 자, 여기 보니까 자식이 되어서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부자의 일륜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서울 출신이지 않습니까? 바로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그러면 이제 그들 서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반으로 불리며 중류층으로 분류되었다. 고려에는 남반이 있지 조선에는 남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남반은 그냥 설이랑 거의 비슷한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남반이라고 구별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무과, 잡가 등 과거응시가 금지되었다. 서울은 있죠. 문과만 금지됐어요. 무과, 잡가는 볼 수 있었다.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일반적인 중인들은 있죠.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서울은 특별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집단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여서 성공하였던 애들이 서울이에요. 그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일반 중인들과 서울을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 문제는 풀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신분제라는 사회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좀 수업이 길어서 있죠. 15분 쉬었다 조식회로 50분이 있죠. 50분 되면은 나머지 사회사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